라스콜리니코프는 소시민과 그 마누라가 리자베타에게 왜 그들 가게로 오라고 했는지를 어쩌다가 알게 됐다. 아주 흔한 용건이라 이렇다 할 특별한 것은 전혀 없었다. 외지에서 온 어떤 가족이 형편이 나빠져서 옷가지를 비롯하여 이런저런 여성용 물품을 팔고 있었다. 시장에 내다 팔면 이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여자 상인을 물색하던 중이었고 마침 리자베타가 이런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수수료를 좀 받고 일을 해주었는데 몹시 정직하고 항상 최저가를 불렀기 때문, 즉 처음에 얼마라고 말하면 그걸로 끝이었기 때문에 단골도 많았다. 대체로 말수가 적은 데다가 이미 언급한 대로 워낙에 온순하고 걸핏하면 겁을 집어먹는 여자였다. 그런데 라스콜리니코프는 최근 들어 미신적인 성향이 강해졌다. 미신의 흔적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거의 씻기지 않은 채로 남아있었다. 나중에도 항상 이 모든 일이 어쩐지 이상 야릇하고 신비스럽다고 어떤 특수한 영향이 작용하고 우연의 일치 같은 것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지난 겨울 평소 안면이 있던 포크레프라는 대학생이 하리코프로 떠나는 길에 그와 대화를 나누다가 어쩌다 뭘 전당 잡힐 일이 생기면 노파 알뇨나 이바노브나에게 가보라면서 주소를 가르쳐 주었다. 그때는 과외 수업도 있고 그럭저럭 살만했기 때문에 한동안 노파의 집을 찾을 일이 없었다. 한 달 반쯤 전에 그는 그 주소를 떠올렸다. 마침 전당 잡힐 만한 물건 2개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남긴 낡은 은시계와 여동생이 헤어질 때 기념으로 선물한 무슨 붉은 보석이 3개 박힌 작은 금반지였다. 그는 반지를 가져가기로 했다. 노파의 집을 찾아냈을 때 그녀에 대해 별달리 아는 것도 전혀 없었음에도 첫눈에 억누를 수 없는 혐오감을 느꼈다. 그녀에게 지폐 2장을 받아들고 돌아오는 길에는 어느 질 나쁜 술집에 들렀다. 그는 차를 시켜놓고 자리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상한 생각이 달걀 속의 병아리처럼 그의 머릿속을 쪼아대며 밖으로 나와 그를 온통 사로잡았다. 그의 자리 거의 바로 옆에 놓인 다른 탁자에는 그가 전혀 모르고 기억에도 없는 한 대학생과 젊은 장교가 앉아 있었다. 그들은 당구를 치고 나서 차를 마셨다. 갑자기 그는 대학생이 장교에게 전당포 업자 알료나 이바노브나 14등간 미망인인 얘기를 하면서 주소를 가르쳐주는 소리를 들었다. 이것 하나만도 이미 라스콜리니코프는 어쩐지 이상하게 여겼다. 지금 막 거기서 오는 길인데 마침 여기서도 노파 얘기를 하는 것이다. 물론 우연이지만 지금 가뜩이나 예사롭지 않은 어떤 인상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차에 마침 누군가가 그의 비위를 맞추려는 것 같았다. 대학생이 갑자기 친구에게 그 알료나 이바노브나에 관한 온갖 상세한 얘기를 알려주기 시작하다니. 대단한 노파야, 그가 말했다. 그 노파에게 가면 언제든지 돈을 구할 수 있지. 유대인 뺨칠 만큼 부자라서 즉석에서 5천도 거뜬히 내줄 수 있지만 그러면서도 일러볼짜리 담보물도 소홀히 하지 않아. 우리 쪽에도 그 집을 드나들던 녀석들이 제법 많아. 다만 아주 끔찍한 종자야. 그러고서 늘어놓는 이야기인즉 그녀가 얼마나 못됐고 변덕스러운지 단 하루라도 기한이 지나면 담보물이 싹 사라진다는 것이었다. 원래 물건값보다 4배는 낮게 쳐준다느니 이자는 매달 5%, 심지어 7%까지 뜯는다더니 등등. 열심히 수다를 떨던 대학생은 그 밖에도 노파에게는 리자베타라는 여동생이 있다는 사실도 알려주었는데 덩치도 작은 주제에 얼마나 치사한지 수시로 동생을 쥐어 패고 어린애 다루듯 완전히 노예처럼 부린다는 둥. 한데 리자베타의 키는 적어도 8베르쇼크는 된다는 둥 하는 것이었다. 그쪽도 참 희귀종이야. 대학생은 소리치며 껄껄 웃었다. 리자베타 얘기가 시작되었다. 대학생은 어쩐지 유별난 만족감을 곁들여 그녀 얘기를 하면서 줄곧 웃었고 장교는 큰 관심을 보이며 얘기를 듣다가 와이셔츠를 수선해야 하니까 그 리자베타를 보내달라고 부탁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한마디도 놓치지 않았고 단번에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 리자베타는 노파의 의붓 동생으로서 벌써 35살이었다. 그녀는 언니를 위해 밤낮으로 일하고 집에서는 요리사와 세탁부 노릇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삭바느질을 하고 남의 마루를 닦아주는 일도 했는데 그 돈을 죄다 언니에게 갖다 주었다. 언니는 허락도 없이 감히 어떤 주문도 받지 못하고 어떤 일감도 맡지 못했다. 한편 노파는 이미 유언장을 작성해 놓았는데 리자베타도 알고 있는 내용이거니와 그것에 따르면 의자 같은 동산을 제외하면 그녀에게는 땡전 한 푼 돌아가지 않았다. 돈은 영원토록 고인의 명복을 빌어 주도록 모로지, 모조리, 엔도의 어느 수도원에 기부하게끔 되어 있었다. 한데 리자베타는 관리가 아니라 그냥 소시민의 딸로서 처녀였고 지지리도 못생긴 데다가 키만 멀대같이 크고 좀 휜 것 같은 기다란 다리에 항상 찌그러진 연소 가죽 신발을 신고 다녔으며 몸가짐은 깔끔했다. 대학생이 놀라워하며 웃어댄 가장 큰 이유는 리자베타가 수시로 애를 베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아니 엄청 못생겼다면서 장교가 지적했다. 그렇지 얼굴이 위장한 군인처럼 거무스름하거든. 하지만 엄청 못생긴 건 아니야. 얼굴과 눈이 참 착하게 생겼거든. 심지어 아주 그렇지. 많은 사람들 마음에 드는 걸 보면 알만하잖아. 어찌나 조용하고 온순한지 말대꾸 할 줄도 모르고 뭐든 다 들어주지. 암 들어주고 말고. 미소는 또 어떻고 아주 일품이야. 설마 너도 마음에 든 거야? 장규가 웃었다. 워낙 야릇한 구석이 있으니까. 아니 그보다는 이런 얘기를 해주지. 나는 이 빌어먹을 노파를 죽이고 금품을 훔쳐도 장담하지만 양심에 찔리는 건 전혀 없을 거야. 열을 올리며 대학생이 덧붙였다. 장교는 다시 껄껄 웃었지만 라스콜린코프는 몸을 부르르 떨었다. 이 얼마나 이상한 일인가. 야, 그럼 진지하게 뭐 하나 물어보자. 대학생이 열을 올렸다. 물론 방금 한 얘기는 농담이지만 한번 봐. 한쪽에 멍청하고 무의미하고 하찮고 못됐고 병든 노파가 있는데 아무에게도 필요도 없거니와 오히려 모두에게 해만 끼치는 존재. 무엇을 위해 사는지도 모를 뿐더러 내일이라도 저절로 죽을지도 모르는 노파야. 알겠어? 알겠냐고. 뭐 알겠어. 장규가 열을 올리는 친구를 뚫어져라 바라보며 대답했다. 그럼 계속 들어봐. 다른 한쪽에는 지원을 받지 못해 허무하게 쓰러져가는 젊고 싱싱한 힘들이 있어. 그것도 수천씩 지천에 널려 있어. 수도원에 들어갈 노파의 돈만 있으면 100개, 1000개의 선한 일과 기획을 추진하고 손볼 수 있단 말이야. 어쩌면 수백, 수천의 존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도 있겠지. 수십 개의 가정을 가난과 해체와 파멸과 방탕과 성병 병원에서 구해낼 수도 있어. 이 모든 것을 그녀의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노파를 죽이고 그 돈을 빼앗아라. 그리고 그 돈의 도움으로 나중에 전 인류와 공공의 사업을 위해 헌신하라. 내 생각은 어때? 하나의 하찮은 범죄가 수천 개의 선한 일로 마무리될 수는 없을까? 하나의 생명을 희생시켜서 수천 개의 생명을 부패와 해체해서 구해내는 거지. 하나의 죽음과 100개의 생명을 서로 맞바꾸는 건데 사실 이거야말로 대수학이지 뭐야. 게다가 저울 전체를 놓고 보면 이런 폐병쟁이의 멍청하고 못된 노파의 목숨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노파는 해로운 존재니까. 이나 바퀴벌레의 목숨, 아니 그만도 못한 목숨이야. 남의 목숨을 좀먹고 있거든. 얼마 전에도 홧김에 리자베타의 손가락을 깨물었는데 한바터면 손가락이 잘려나갈 뻔했지. 물론 노파는 살 가치가 없지. 장교가 지적했다. 하지만 자연이라는 것에 원래 그렇잖아. 에이 이봐. 그러니까 자연을 수정하고 방향을 틀어주는 건데 그렇지 않다면 편견 속에서 허우적될 수밖에 없었을 거야. 그렇지 않다면 단 한 명의 위인도 나오지 못했을 테니. 말로는 의무다 양심이다 하고 떠들어대지만 사실 우리가 이런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지? 잠깐만 하나 더 물어보자. 들어봐. 아니 너야말로 잠깐만 있어봐. 내가 뭐 하나 물어보자. 들어봐. 해봐. 지금 너는 일장연설의 열변을 토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말이야
어때? 네가 네 손으로 노파를 죽일 수 있겠어? 당연히 아니지. 나는 그냥 정의 차원에서 이 일 자체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지. 내 생각에는 내 손으로 결단을 내리지 못할 바에는 정의는 무슨 나발이지. 한 판 더 하러 가자. 라스콜리니코프는 굉장히 흥분한 상태였다. 물론 이 모든 것이 형식과 주제만 다를 뿐 아주 평범하고 이미 수차례나 들어온 아주 흔한 젊은이들 특유의 대화와 생각일 뿐이었다. 하지만 왜 하필이면 지금 이런 대화와 이런 생각을 듣게 된 것일까? 그의 머릿속에서도 똑같은 생각이 막 생겨난 지금. 왜 하필이면 노파에게서 그런 생각의 맹아를 막 얻어온 지금. 때마침 노파에 관한 대화를 엿듣게 된 것일까. 이러한 우연의 일치가 항상 이상하게 여겨졌다. 이 하찮은 술집의 대화가 앞으로 일이 진척됨에 따라 그에게 굉장한 영향을 미쳤다. 정말로 여기에는 어떤 숙명이 계시가 있는 것 같았다. 셋나의 광장에서 돌아온 그는 소파에 몸을 던진 채 꼬박 1시간 동안 꼼짝도 않고 앉아 있었다. 그런 사이 날이 어두워졌다. 하지만 양초도 없었거니와 불을 켤 생각조차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았다. 그때 그는 자기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절대 기억할 수 없었다. 마침내 아까처럼 열병의 조짐이 느껴지며 오한이 일었고 소파에 누울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자 기분이 좋아졌다. 곧 납덩어리처럼 무거운 깊은 잠이 그를 누르듯 덮쳐왔다. 그는 여느 때와는 달리 꿈도 꾸지 않고 오랫동안 잤다. 이튿날 아침 10시 그의 방에 들어온 나스타시아가 그를 사정없이 찔러댔다. 차와 빵을 가져온 것이다. 차는 이번에도 몇 번을 우러낸 것이고 이번에도 그녀 소유의 차 주전자에 담겨 있었다. 이런 여태껏 자고 있네. 그녀는 붕괴하며 소리쳤다. 허구한 날 잠만 자는구먼. 그는 간신히 몸을 일으켰다. 머리가 아팠다. 일어서는가 싶더니 그의 골방에서 몸만 한번 뒤척이고는 다시 소파 위로 쓰러졌다. 아, 또 자려고? 나타시아가 소리쳤다. 설마 어디 아픈 거야?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차 마실래? 좀 있다가 그는 간신히 말을 내뱉더니 다시 눈을 감고 벽 쪽으로 돌아 누웠다. 나스타시아는 그를 내려다보면서 서 있었다. 아, 진짜로 어디가 아픈가 봐. 그녀는 이렇게 말하고는 몸을 돌려 나가버렸다. 그녀는 2시에 스프를 들고 다시 들어왔다. 그는 아까처럼 누워 있었다. 차는 손에 대지 않은 상태였다. 나스타시아는 속이 확 상해서 심술궂게 그를 찔러댔다. 아주 늘어지게 자는구먼. 그녀는 딱 싫다는 듯 그를 쳐다보며 소리쳤다. 그는 일어나 앉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바닥만 바라보았다. 어디 아파? 어? 나스타시아가 물었지만 이번에도 대답은 얻지 못했다. 아, 밖이라도 나가보든지. 잠깐 침묵했다가 그녀가 말했다. 바람이라도 좀 쐬란 말이야. 뭐 좀 먹을래? 어? 좀 있다가. 그는 힘없이 말했다. 그만 가봐. 그러곤 한 손을 내저었다. 그녀는 좀 더 서서 딱하다는 듯 그를 쳐다보다가 나갔다. 몇 분 뒤 그는 눈을 들어 오랫동안 차와 수프를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빵을 들고 또 숟가락을 들고 먹기 시작했다. 그는 식욕도 없이 거의 기계적으로 약간만 서너 숟가락 정도만 먹었다. 두통은 좀 가라앉았다. 식사를 한 다음 다시 소파에 몸을 뻗었지만 이제는 잠이 올 리도 없어서 그냥 꿈쩍도 않고 베개에 얼굴을 파묻은 채 엎드려 누워 있었다. 한결같이 환영이 어른거렸고 그것은 한결같이 몹시 이상한 환영이었다. 제일 자주 나타난 것은 그가 어디 아프리카나 이집트의 어떤 오아시스에 있는 장면이었다. 대상이 휴식을 취하고 있고 낙타들도 얌전히 웅크리고 있다. 주위에는 종려나무가 빙 둘러 자라고 있다. 다들 식사 중이다. 한데 그는 바로 그곳 자기 옆에서 졸졸 흐르는 샘물을 곧장 퍼마시고 있다. 참 상쾌하고
또 경이로울 만큼 푸르고 시원한 물이 알록달록한 돌과 황금빛 광채를 바라는 몹시 깨끗한 모래위를 달려간다. 갑자기 시계종 치는 소리가 또렷이 들렸다. 그는 몸을 부르르 떨며 퍼뜩 정신을 차린 뒤 고개를 들고 창문을 내다보았고 지금이 몇 시인지를 가늠해 보다가 정신이 완전히 돌아왔는지 갑자기 누가 그를 잡아당긴 것처럼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러고는 발꿈치를 들고 문 쪽으로 살금살금 다가가 문을 살짝 열고 계단 아래쪽을 향해 귀를 기울였다. 심장이 터질 듯이 쿵쾅거렸다. 하지만 계단은 온통 쥐직은 듯 조용했다. 어제부터 이렇게 정신없이 퍼질러 잘 수 있었다니. 그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준비해 놓지 않았다니 얄궂고 기괴할 따름이다. 한데 지금 시계가 6시를 친 것도 모르겠다. 그러자 잠에 짓눌린 멍한 상태 대신 예사롭지 않은 왠지 열병이라도 걸린 듯 안절부절 못하고 어수선한 느낌이 갑자기 그를 사로잡았다. 하긴 준비라야 별로 할 것은 없었다. 그는 모든 것을 꼼꼼히 따져보고 뭐 하나 빼먹은 일이 없도록 전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심장은 계속 쿵쾅거렸고 어찌나 쿵쾅대는지 숨을 쉬는 것도 힘들어졌다. 첫째, 올가미를 만들어 외투를 꿰매야 하는데 1분이면 충분했다. 그는 베개 밑에 손을 넣어 거기다 쑤셔 놓았던 옷가지 중에서 낡아서 완전히 너덜너덜해진 빨지도 않은 루바시카 한 장을 찾아냈다. 그 누더기에서 길이 1베르쇼크, 넓이 8베르쇼크쯤 되는 천조각을 끈 모양으로 뜯어냈다. 이 끈을 2겹으로 접고 무슨 두꺼운 목면 재질로 된 헐렁하고 질긴 여름 외투를 벗은 다음 끈의 양쪽 끝을 안쪽에 왼쪽 겨드랑이 밑을 대고 꿰매기 시작했다. 꿰매는 동안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용케 잘 이겨내서 다시 외투를 입었을 때는 겉으로는 아무런 표도 나지 않았다. 바늘과 실은 이미 오래전에 종이로 싸서 책상에 넣어둔 것이었다. 올가미로 말하자면 그 스스로 고안한 기막힌 발명품으로 도끼를 걸기 위한 것이었다. 도끼를 손에 든 채 거리를 활보할 수는 없자는가. 그렇다고 해서 외투 속에 감춘다고 한들 어쨌거나 한 손으로는 붙잡고 있어야 할 것이고 그러면 금방 눈에 띌 것이다. 반면 이제는 올가미가 있으니까 도끼날 부분을 여기에 끼워 넣기만 하면 도끼는 길을 가는 내내 안쪽 겨드랑이 밑에 얌전히 매달려 있을 것이다. 또 한쪽 손을 외투의 옆쪽 호주머니에 넣고 도끼 손잡이의 끄트머리를 잡고 있으면 도끼가 제멋대로 움직이는 일도 없을 것이다. 외투는 진짜 자루처럼 몹시 헐렁했기 때문에 호주머니 속에서 뭔가를 손으로 쥐고 있다는 것을 겉으로 봐서는 알 수 없었다. 이 올가미도 벌써 2주 전에 고안해낸 것이었다. 이 일을 끝낸 뒤 그는 터키식 소파와 방바닥 사이에 난 작은 틈새로 손가락을 쑤셔 넣어 왼쪽 모서리 부근을 더듬어서 벌써 오래전에 준비하여 거기에 감춰둔 담보물을 끄집어냈다. 이 담보물은커녕 그냥 은재 담배 케이스 정도의 크기와 두께로 평평하게 대패질해 놓은 판자 쪼가리에 불과했다. 이 판자 쪼가리는 어느 날 산책을 하다가 곁에 목공소 같은 것이 딸려있는 어느 마당에서 우연히 발견한 것이었다. 그러고서 나중에 그 판자 쪼가리에다 역시나 그때 길에서 준 매끈하고 얇은 철판을 분명히 어디에서 떨어져 나온 새 조각이었을 것이다. 덧댔다. 철판이 나무판보다 더 작았지만 여하튼 판자 2개를 포갠 다음 그것을 함께 실로 십자가 모양으로 꽉 묶었다. 이어 깨끗한 흰 종이로 꼼꼼하고 맵시 있게 싼 다음 가느다란 노끈으로 역시나 십자가 모양으로 동여매고 매듭은 풀기가 좀 어렵도록 단단히 매만졌다. 이것은 노파가 매듭을 풀기 시작할 때 노파의 주의를 잠시나마 딴 데로 돌리기 위해서, 그로써 절호의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였다. 또 철판을 덧댄 것은 노파가
물건이 나무라는 것을 행여나 첫눈에 알아채지 않았을까 싶어 무게를 더하기 위해서였다. 이 모든 것이 때가 될 때까지 그의 소파 밑에 보관돼 있었던 것이다. 그가 담보물을 꺼내는 순간 갑자기 어딘가 뜰에서 누군가가 소리치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7시가 한참 지났는걸? 한참이라고 맙소사. 그는 문 쪽으로 달려가 귀를 기울였다. 모자를 거머쥐고 고양이처럼 발소리를 죽여가면서 조심스럽게 아래로 13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가장 중대한 일이 남아있었다. 바로 부엌에서 도끼를 훔치는 것이었다. 이를 도끼로 해치워야 한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결정되었다. 접이식 정원용 칼도 있었지만 하지만 칼에 특히 자신의 힘에 신뢰가 가지 않아 결국 도끼로 낙찰되었다. 겸사겸사 이 일과 관련하여 그가 내린 모든 최종적인 결정들이 지닌 한 가지 특징을 지적하도록 하자. 여기에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다. 즉, 그 결정들이 최종적이 될수록 인해 그의 눈에는 더욱더 추하고 터무니없이 여겨졌던 것이다. 줄곧 고통스러운 내적 투쟁에 시달리면서도 이 기간 내내 단 한순간도 자신의 계획이 실행되리라 믿은 적은 없었다. 그리고 언젠가 이 모든 것이 최후의 지점까지 분석되고 최종적으로 결정되어 더 이상의 어떤 의심도 남아있지 않게 될지라도, 그렇더라도 그는 모든 것을 터무니없고 기괴하고 불가능한 일이라며 거부했을 것이다. 한데 해결되지 않은 상황과 의문점이 여전히 수두룩하게 쌓여 있었다. 어디서 도끼를 손에 넣을 것인가에 관한 한 제일 해결하기 쉬운 사소한 문제로서 전혀 고민거리가 아니었다. 나스타시아가 수시로, 특히 저녁 되면 집을 비우기 때문이었다. 이웃집에 가거나 상점에 가거나 했는데 항상 문을 열어두었다. 주인 아주머니와 입씨름을 하는 것도 오직 이 때문이었다. 그래서 때가 됐을 때 살짝 부엌에 들어가 도끼를 가져온 다음 1시간 뒤에 다시 들어가 제자리에 갖다 놓으면 되는 일이었다. 하지만 의문점도 생겼다. 가령 1시간 뒤에 제자리에 갖다 놓으러 왔을 때 하필이면 그때 나스타시아가 돌아와 있을 수도 있다. 물론 그냥 지나쳤다가 그녀가 다시 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에 도끼가 없어진 것을 알아차리고서 그것을 찾느라고 큰 소리로 떠들어대면 곧장 혐의를 받거나 적어도 그럴 소지가 생긴다. 하지만 이런 것은 그가 아직 생각지도 못한, 더욱이 그럴 겨를도 없는 사소한 문제였다. 그는 주된 것만 생각하고 사소한 것은 스스로 모든 것을 확신하게 될 때까지 미루어 두었다. 하지만 도무지 확신이 설 것 같지가 않았다. 적어도 그 자신은 그렇게 생각되었다. 가령 언젠가 자기가 생각하는 일을 멈추고 자리에서 일어나 마냥 그곳으로 가리라고는 결코 상상도 할 수 없었다. 심지어 최근의 시험도 그야말로 시험삼아 해본 것일 뿐 진짜 그럴 마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자 어디 한번 가서 시험이나 해볼까? 몽상만 하면 뭐하나 하는 시기였을 뿐인데 당장에 참지를 못해 침을 뱉고 스스로에게 격분하며 도망치지 않았던가. 실상의 문제의 도덕적인 해결 측면에서라면 모든 분석은 이미 끝난 것 같았다. 그 나름으로 자신의 논리를 면도칼처럼 날카롭게 갈아 놓았기 때문에 이미 내적으로는 어떤 의식적인 반론도 발견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자기 자신을 마냥 믿지는 못해 누구의 강요에 따라 끌려다니는 것처럼 사방팔방 더듬으며 노예처럼 우직하게 반론을 찾아 헤맸다. 한데 최후의 날은 그토록 예기치 못하게 찾아와 모든 것을 단번에 결정해버렸으며 그에 따라 그는 거의 완전히 기계적으로 움직였다. 누가 그의 손을 잡고 뿌리칠 수 없도록 초자연적인 힘을 발휘하며 어떤 반론도 허용하지 않고 그를 질질 끌어당기는 것 같았다. 꼭 옷자락이 기계바퀴에 휘말려 그도 함께 기계 속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한 것 같은 형국이었다. 처음에는
한 가지 의문의 골몰에 있었다. 즉 거의 모든 범죄가 왜 그토록 쉽게 발각되고 폭로되는 것이며 또 거의 모든 범죄자의 흔적이 왜 그토록 뚜렷하게 남게 되는 것일까? 그는 점차 다양하고 흥미로운 결론에 도달했는데 그의 견해에 따르면 가장 주된 원인은 범죄를 물리적으로 은폐할 수 없어서라기보다는 범죄자 자신에게 있었다. 범죄자는 거의 너나 할 것 없이 범행을 저지르는 순간, 더욱이 이성과 신중함이 가장 절실히 필요한 순간, 의지와 이성의 활동은 저하되는 반면 어린아이처럼 희한할 만큼 경솔하게 굴게 된다. 그의 신념에 따르면 결과적으로 이런 이성의 혼미와 의지력의 저하가 인간을 병마처럼 사로잡아 점차 진전에 진전을 거듭한 뒤 범행 직전에는 최고의 극점에 다다르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태가 범행의 순간은 물론이거니와 사람에 따라서는 그 이후에도 몇 시간은 좋게 더 지속된다. 그러고 나면 모든 병과 다름없이 그냥 사라지게 된다. 하지만 문제인즉 이렇다. 병이 범죄를 야기하는 것일까? 아니면 범죄가 그 특유의 본질상 어떻게든 항상 병과 같은 무엇을 동반하는 것일까? 그는 아직은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힘이 없음을 느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한 그는 자기만큼은 자기 일에서는 이와 같은 병적인 격동이 있을 수 없다고, 이성과 의지는 계획한 일을 실행에 옮기는 내내 자기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지었는데, 그 유일한 이유인즉 자기가 계획한 일은 범죄가 아니다라는 것이었다. 그가 최후의 결정을 내리기까지 겪은 일련의 과정은 생략하도록 하자. 안 그래도 얘기를 너무 앞질러 버렸으니까. 그저 일의 실질적이고 순전히 물리적인 난관은 대체로 그의 머릿속에서 가장 부차적인 역할을 담당했다는 점만 덧붙이자. 그런 것은 그것을 지배할 의지와 이성만 똑바로 유지하면 때가 되면 일의 세세한 부분까지 낱낱이 알게 될 때 전부 저절로 정복될 것이다. 하지만 일은 시작될 기미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최종적인 결단을 그 무엇보다도 더 믿지 못했고, 정작 시간이 닥치자 모든 것이 전혀 다른 식, 어딘가 우연스럽고 심지어 거의 뜻밖의 형국이 돼버렸다. 계단을 미쳐 다 내려가기도 전에 아주 하찮은 정황 하나가 그를 궁지에 몰아넣었다. 여느 때처럼 활짝 열려있는 주인 아주머니의 부엌까지 왔을 때 그는 곁눈질을 하며 조심스레 안을 들여다보았는데 나스타시아는 없을지라도 혹시 그 사이에 주인 아줌마가 거기 와 있지는 않을까. 설령 없더라도 도끼를 가지러 들어갔을 때 어쩌다 그녀가 방 밖으로 내다볼지도 모르니까 그쪽 방문을 잘 잠겨 있을까 하고 미리 살펴보기 위해서였다. 그렇건만 갑자기 이번에는 나스타시아가 집에, 그것도 부엌에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일을 하고 있는 장면을, 광줄에서 빨래를 꺼내 빨랫줄에 널고 있는 장면을 보았을 때 그가 얼마나 놀랐겠는가. 그를 보자 그녀는 일손을 멈추고 그쪽으로 몸을 돌린 채 그가 지나칠 때까지 쭉 지켜보았다. 그는 눈을 돌리고 딴청을 부리며 그냥 지나갔다. 하지만 일은 끝장이었다. 도끼가 없지 않는가. 그는 호되게 충격을 받았다. 대체 무슨 근거로 하고 대문 밑을 지나가며 그는 생각했다. 아니 무슨 근거로 이 순간 그녀가 틀림없이 집에 없을 거라고 생각한 것일까. 대체 왜 확실히 그럴 것이라고 단정지었던 것일까. 그는 참 무참히 짓밟힐 것 같은 기분에 어쩐지 굴욕감까지 느꼈다. 열에 바친 나머지 자신을 비웃어주고 싶었다. 짐승 같은 둔중한 분노가 그의 내부에서 끓어올랐다. 그는 상념에 잠긴 채 대문 밑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그냥 여발한 듯이 거리로 나가 산책을 하자니 역겨웠다. 그렇다고 집으로 돌아가자니 더 역겨웠다. 절호의 기회를 영영 놓쳐버리다니. 할 일 없이 대문 밑 역시나 문을 활짝 열어놓은 문지기의 어두운 골방 맞은편에 서서 그는 중얼거렸다. 갑자기 그가 몸을 부르르 떨었다. 그에게서 두 걸음쯤 떨어져 있는 문지기의 골방, 침대용 의자 밑 오른쪽에서 뭔가가 번쩍이며 그의 눈을 자극했다.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무도 없다. 그는 발꿈치를 들고 문지기 방으로 다가간 다음 2계단을 내려가서 작은 목소리로 문지기를 불렀다. 이럴 줄 알았어. 집에 없군. 그래도 근처 어디 마당에 있겠지? 문을 활짝 열어둔 걸 보면. 그는 쏜살같이 도끼로 달려들어 의자 및 2개의 장작개비 사이에 놓여있는 녀석을 끄집어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기 전에 그 자리에서 그것을 올가미에 딱 고정시키고 양손을 호주머니에 쑤셔 넣은 다음 문지기 방을 나왔다. 아무도 보지 못했다. 이성이 아니라 악마의 짓이군. 이런 생각에 얄궂은 미소를 짓게 됐다. 그는 이 우연한 사건에 굉장히 고무되었다. 그는 도중에 괜히 수상쩍어 보이는 일이 없도록 조용히 차분히 걸어갔다. 행인을 쳐다보는 일도 거의 없었고 심지어 아예 얼굴을 쳐다보지 않으려고 가능한 한 눈에 띄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그때 모자가 생각났다. 맙소사, 그저께는 돈도 있었는데 학생모로 바꾸지도 못했군.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런 저주가 튀어나왔다. 우연히 가게 안을 한눈으로 힐끔 들여다보니 그곳 벽시계가 벌써 7시 1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서둘러야 했고 동시에 빙 둘러가야 했다. 다른 쪽에서 우회하여 그 집 쪽으로 가려면 전에 이 모든 것을 상상 속에서 그려볼 때는 몹시 두려울 것이라는 생각도 덜어 들었다. 하지만 막상 지금은 아니 전혀 두렵지 않았다. 잠깐이긴 해도 이 순간 전혀 동떨어진 어떤 생각에 사로잡혔다. 유스포프 정원을 지날 때는 여기서 높은 분수를 설치하면 어떨까? 광장 전체가 공기가 얼마나 신선해질까 하는 생각에 몹시 몰두했다. 신압으로 여름 정원을 마르스 광장 전체로까지 확장하고 미하일로프스키 궁정까지 합친다면 이 도시에서 가장 아름답고 유용한 곳이 되리라는 확신에 이르렀다. 그러자 갑자기 그의 흥미를 자극하는 것이었다. 즉 어디든 할 것 없이 대도시의 인간이 굳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닌데도 왜 하필 유달리 도시 안에서도 정원도 분수도 없고 먼지와 악취와 온갖 더러움이 만연한 구역에 살거나 그런데 더 정착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것일까? 그러자마자 자기 자신이 셋나야 광장을 산책하던 일이 떠올랐다. 순간 정신이 벌쩍 들었다. 이 무슨 허튼 소리인가? 그는 생각했다. 아니, 차라리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편이 낫겠어.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사람도 도중에 마주치는 온갖 대상을 두고 생각에 골몰하겠지. 그는 이런 생각에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그야말로 번개처럼 잠깐 스쳐 지나갔을 뿐 그 스스로 얼른 그 생각을 꺼버렸다. 그렇지만 벌써 근처까지 왔다. 벌써 그 집이다. 벌써 대문이다. 어디선가 갑자기 시계가 한번 울렸다. 뭐야, 설마 7시 반인가? 그럴 리 없어. 시계가 빠른 모양이다. 다행스럽게도 대문에서도 일은 무난했다. 뿐더러 일부러 꾸민 양 바로 그 순간 건초를 실은 거대한 짐수레가 그의 앞에서 막 대문으로 들어서면서 그 틈새를 지나가는 그를 계속 가려주었고 짐수레가 대문에서 마당 안으로 진입하자마자 그는 얼른 오른쪽으로 빠져버렸다. 저기 짐수레 저편에서는 몇몇 사람이 목청껏 고함을 지르며 말다툼하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는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았고 또 누구와도 마주치지 않았다. 이 드넓은 사각형의 마당 쪽으로 난 수많은 창문들이 이 순간 활짝 열려 있었지만 그는 고개를 들지도 못했다. 그럴 힘이 없었던 것이다. 노파의 집 계단은 가까워 대문에서 오른쪽으로 돌면 금방이었다. 그는 벌써 계단까지 와 있었다. 숨을 한번 돌리고 한 손으로 쿵쾅거리는 심장을 누르자마자 그는 다시 한번 도끼를 매만져 바로잡고 시시각각 귀를 기울이며 조심조심 조용조용 계단을 올라갔다. 한데 이때는 계단도 텅 비어있고 문도 전부 잠겨 있었다. 아무와도 마주치지 않았다. 사실 2층에 텅 빈 아파트가 하나 있고 문도 활짝 열려있는 데다가 칠장이들이 작업을 하고 있었지만 밖을 내다보는 일은 없었다. 그는 잠깐 멈춰서서 생각에 잠겼다가 계속 걸어갔다.
물론 저 녀석들도 아예 여기 없다면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2층이나 위에 있으니까. 하지만 자, 이제 4층이다. 자, 저 문이다. 바로 저 맞은편 아파트이다. 역시나 텅 빈 아파트이다. 노파의 아파트 바로 밑 3층에 있는 이 아파트도 모든 징으로 보건대 역시나 텅 비어있다. 문에 못질을 해놓은 문패를 걷었다면 방을 뺐다는 소리다. 그는 숨을 헐떡였다. 한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그냥 가버릴까?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스스로 답을 찾지도 못한 채 노파의 아파트 쪽으로 귀를 기울였다. 죽음 같은 정적이 흘렀다. 이어 그는 다시 한번 계단 아래쪽으로 귀를 기울인 채 오랫동안 주위를 깊게 엿들었다. 그런 다음 마지막으로 주위를 둘러본 뒤 살금살금 걸음을 옮기며 몸을 바로잡고 올가미에 매달린 도끼를 다시 한번 점검했다. 얼굴이 창백하지나 않을까. 그것도 너무 이런 생각이 들었다. 유달리 흥분해 있는 건 아닐까? 노파는 의심이 많은데 좀 더 기다려야 되지는 않을까? 심장의 고동이 좀 가라앉을 때까지. 하지만 심장의 고동은 가라앉지 않았다. 오히려 설상가상으로 더욱 심하게 쿵쾅거렸다. 심하게.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천천히 손을 뻗어 설렁을 울렸다. 30초쯤 뒤 한 번 더 좀 더 크게 울렸다. 대답이 없다. 괜히 초인종을 울릴 것도 없고 더군다나 그럴 기분도 아니었다. 노파는 당연히 집에 있었겠지만 워낙 의심이 많은 성격인데다가 혼자였다. 그도 노파의 습관을 조금은 알았기에 한 번 더 귀를 문 쪽으로 바싹 갖다 댔다. 그의 감각이 너무 예민해진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소리가 몹시 잘 들린 것인지 하여튼 그는 갑자기 자물쇠 손잡이 쪽에서 손을 조심스럽게 바스락거리고 옷자락이 문을 스치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다. 누군가가 인기척이 나지 않도록 자물쇠 바로 옆에 서서 그가 이쪽 문 바깥쪽에서 그러는 것처럼 문 안쪽에 몸을 숨긴 채 역시나 귀를 문에다 바싹 갖다 대고 엿듣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는 괜히 숨어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려고 일부러 부스럭거리고 뭐라고 큰 소리로 웅얼댔다. 그런 다음 3번째로, 하지만 이번에는 조급한 기색은 전혀 없이 조용하고 차분하게 설렁을 울렸다. 나중에 이 일이 선명하고 또렷이 떠오를 때면 이 순간은 그의 뇌리에 영원토록 아로새겨졌다. 대체 어떻게 이런 꾀를 부릴 수 있었는지 이해가 안 됐다. 더군다나 그의 머리는 순간순간 암전 상태가 되는 것 같고 몸에는 감각조차 거의 없었는데 잠시 뒤 빗장을 걷는 소리가 들렸다.